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울어야 할 사람은 안 울고 웃어야 할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아기를 낳아야 할 젊은이들의 울음소리는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질 않으니까요. 세상에 소아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경제 규모가 밀리게 된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이 애국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 낳으라고 하기 전에 대책부터 낳아라. 네, 이거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12월 19일 월요일 뉴스파이터에서는요. 잠시 후에 아주 특별한 다둥이 부모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말 내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잖아요. 근데 동해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서울에 있으면서도 바람이 정말 거셌었는데요. 바닷가 근처에는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네. 높은 파도가 어머. 치는 이 동해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이곳에서요, 휘청휘청 아슬하게 떠있는 어선 한 채가 보이시죠? 어머. 어제 새벽 동해 해경으로부터 독도 근방에 조난 선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이 해당 어선을 발견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예인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파도가 높아서 간신히 서 있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어허. 그러니까 보시죠. 해양경찰 경비정 이게 지금 경비정 위에서 찍은 영상인데 보셨죠? 경비정도 엄청 큰 경비정인데 경비정 자체도 갑판이 이렇게 기울 정도예요. 파도가 엄청난데 아니 구조에 성공하긴 했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과연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마저 함께 보시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해경대원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 악천후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예인 작업은 무려 8시간 뒤인 오후 4시에 끝이 났는데요. 어머 세상에. 무사히 예인 작업을 마친 선박과 해경은 현재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아니 아직도 무트로 이거 육지로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못 온 거야.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 마지막까지도 계속 해경 측과 연락했는데 세상에 파도가 높으니까 속도를 못 내는가 봐. 그런 기상 상황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인 작업해서 울릉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듣고 왔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상황 지금 영상 보니까 진짜 심각해 보여요. 지난 18일 오전 2시 35분경 승선원 10명이 타고 있는 경북 강구선적 69톤급 통발어선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어허. 이 조업 중에 기상 악화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기관 고장에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어머, 세상에.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해무가 끼고 풍속은 초속 18에서 20m, 파도는 5에서 7m의 눈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허. 이런 기상 상황으로는 이 표류를 막는 장치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속절없이 이 선박은 동쪽으로 점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앞서 동해해경은 이 동해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강화되고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연안 안전사고 위험여보주의보를 발령해둔 상태였습니다. 아하. 세상에 저렇게 파도가 심하게 흔들리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관 고장 났죠. 정전까지 됐으니 그리고 주말에 추웠잖아요. 정전되다 보니까 안에 뭔가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치도 안 됐을까요? 얼마나 추위와 공포에 떠셨을 거예요. 이 승선원들이. 그런데 앞서 저희가 구조했다고 다행히 구조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김진희 변호사님 어떻게 구조를 한 거예요? 진짜 파도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던데.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파도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구조 작업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긴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새벽 2시 35분 정도에 신고를 받고 이제 3,000톤급 경비 함정이 독도 인근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전 8시 5분 경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어선이 더 이상 침수가 되고 있지 않고 기상 악화로 단정을 내려서 인명 구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곧바로 예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 해경에서는 예인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하던 중에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기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곧바로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중에
8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계속 펼쳐서 오후 4시 10분부터 울릉도로 예인을 구조 중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해당 어선은 내일 새벽 5시 정도에 울릉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 과정이요. 영상으로 보기에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절실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이 예인 작업 중에 구조 작업 중에 인명 피해는 진짜 없었던 거예요, 최진문 교수님? 예, 지금 10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천만다행이네요.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지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시로 해경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건강 상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건강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현재 애인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구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저 시민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분들을 위해서 출동하신 해경 대원분들 정말 모두가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박성배 변호사님, 선원분들 그리고 해경분들 진짜 울릉도까지 내일 새벽쯤에 도착한대요. 정말 가는 길에도 좀 파도가 잦아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다행히 현재 풍랑 경보가 풍랑 주의보로 내려갔고 파도도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눈도 그친 상황이지만 여전히 바람은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기상 상황은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인 작업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20일 새벽 5시경에는 울릉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대한민국 해양경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각 동해, 서해, 남해에 계신 해양경찰 여러분들, 저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해양경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경 여러분들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뭐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요. 남부지방에는 눈도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진유 변호사님. 네, 겨울 하면 눈이고 정말 눈 내린 풍경은 아름답고 또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운전을 해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또 그렇죠. 위험한 일일 네. 수밖에 없는데 지난 주말에 눈이 많이 내려서 안타깝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면 이제 눈이 내리고 있는데 한 남성이 고속도로 이게 한복판이라고 합니다. 어머. 고속도로 가운데서 장우산을 흔들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차량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그 방금 보시면 버스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간 네.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눈길을 운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서 있는 차량,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서 있는 차량하고 또다시 부딪힌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돌한 버스는 옆으로 넘어지고 만 건데요. 네. 이날 당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눈이 쌓인 상태였는데 눈길로 인해서 결국에 2차 사고까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지금 저 이제 우산을 흔드시던 분이 자신의 차량이 이제 뭔가 사고가 나서 세워둔 상태에서 뭔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고속버스가 관광버스가 부딪힌 것 같은데 일단 걱정되는 게 저 관광버스에 승객들이 많이 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날 관광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서 무려 3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서산 팔봉산으로 가고 있던 이 세종시 산악회 회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인천,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아유, 됐었습니다. 세상에. 17일 당진에는요, 오전 8시 기준 무려 4.4cm의 눈이 굉장히 많은 눈이 쌓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승객도 많이 타고 계시고 버스, 관광버스면 이제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상황도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걱정되는데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 한계차로 통제됐고요.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이제 전차로 아마 통제됐을 겁니다. 그 차 버스 세우느라고요. 큰 중상은 아니라고 그냥 경상 정도인데 병원 가신다고 가셨다고 그렇게만 들었어요. 통증 호소해서 가신 것 같아요. 저 관광버스가 추돌 후에 뒤집어져서 걱정이 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행히 큰 부상당하신 분은 안 계셔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0여 명이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자체가 버스가 옆으로 뒤집어지는 내용입니다. 탑승해 있던 버스 기사와 승객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까지 원만하게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제설 작업, 물론 눈이 하늘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다만 눈이 내리면 제설 작업을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설 작업은요, 해외의 경우에는요, 그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 때 당락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도 정말 제설 작업은 우리 지자체가 책임 있게 해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제목 보세요. 예식장에서 보통 이제 신랑 가족들, 그리고 뭐 신부 가족도 그러겠습니다만 신랑 가족들은 뭐 한복 입고 하객 입고 뭐 정장 입고 하객들 맞이하고 그러는데 대체 난동이 웬 말입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2020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요,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신부는 당연히 신부 대기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아버지와 누나들이 신부 대기실로 찾아오게 됩니다. 네. 당연히 반갑게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요. 신부를 막 신부가 그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빨리 네. 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부가 굉장히 크게 놀란 얼굴로요, 수화기를 들기 시작해요. 어머.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신랑의 누나가요, 신부의 곁으로 뚜벅뚜벅 걸어와서 뺨을 세게 확 때려버립니다. 어머! 아니, 신랑의 누나라면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시누이 될 사람이었는데 시누이 될 사람한테 지금 뺨을 맞은 거 이게 진짜 실화입니까, 김준희 변호사님? 정말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 장면 같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난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어머.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 끝에 식은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객들이 뭐 식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보고 있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고성을 지르면서 아들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머. 결국에 이렇게 계속 난리를 치니까 신랑하고 신부가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출동한 경찰이 와서야 난동이 멈췄습니다. 어머. 그렇지만 뭐 이제 와서 멈췄다 하더라도 이미 뭐 결혼식은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지봉 교수님? 그렇다 해도 아무리 자기 아들 결혼식에서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뭐 아버지가 예를 들면 신랑 측에서 신부를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식장에서 저러면 안 되는 거죠. 하객들도 와 있고 어쨌든 결혼식이 그러네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컨대 참석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어허. 아니 와서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아니면 뺨을 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결혼식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신랑과 신부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 상황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 자체에 대해 저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오신 하객들한테도 상당히 큰 불편함을 드리는 것이고 결혼식 자체에도 다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어허.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님이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신랑 신부의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능한 결혼식에서는 저런 모습보다는 축하해 주는 모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측 화동들이 등장할 것 같아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찰이 결혼식장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김준희 변호사님, 일생에 일대 한 번 있는 결혼식에서 꽃길만 걷고 싶었던 신부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생일대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게 돼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어머.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누이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하고 누나들을 상대로 해서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허. 일단은 신랑과 또 그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속이겠어. 근데 어쨌든 억울하잖아요.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결혼식 망쳤죠. 신부 입장에서는 폭행당했죠. 가족을 상대로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6천만 원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근데 6천만 원 근거는 뭘까요, 김재림 변호사님? 지금 이제 나타나 있는 자료로 보면 이제 뭐 이런 행위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 그러니까 위자료를 청구를 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이 외에도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내가 향후 치료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향후 치료비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 보상 이거를 더해서 6천만 원을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 게 유인경 평론가님. 이 부부, 그러니까 신랑과 그 아내 된 그 신부는 이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도 찾아뵙고 특히 또 신랑 측 부모님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을 텐데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 이미 가족 관계는 상당히 금이 갈 대로 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두의 축복을 받고 결혼해도 결혼 이후에는 뭐 고부 갈등이라든가 신혼올케 사이에서 갈등으로 뭐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이 좀 더 나은 신부감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 아들은 부모님이 낳은 자식이고 본인이 잘 키운 자라본 누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동생이나 아들의 선택을 믿어주셔야 될 텐데 불신과 기대에서 나온 일이 아닌가 싶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그 결혼식장을 폭력과 저주로 만든 사례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가족을 상대로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법원은 에이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한테 손해배상은 좀 심하죠라고 그랬을까요? 법원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신부를 폭행한 신우이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어머, 그렇다면 이 정말 아들 부부한테 그 신랑의 부모가 가족이 6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부부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1,000만 원은 지출됐다거나 지출 예정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누나는 아내에게 100만 원을, 남편의 누나와 아버지는 공동으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 결국 총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6천만 원 청구했는데 200만 원만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굳이 표현한다면 이 소송을 이 아들 부부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냥 무승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부부가 승소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법원 재판 절차에서 신체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등 일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진행하는 신체 감정을 거쳐야 각종 손해배상 항목이 인정되는데 부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도 굳이 신체 감정까지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여지고 위자료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은 충분히 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로서는 향후 가족들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법적으로 그 책임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해요, 김진휘 변호사님. 이 판결은 결혼식에서 이른바 신랑 측 가족들이 행패를 난동을 부려서 결혼식을 망친 데 대한 정신적 위자료 등등을 얘기한 건데 앞서 신우이한테 신랑 측 누나한테 신부가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 부분은 빠진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건 이제 형사고소로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별개의 절차인데요. 그 형사고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고, 방금 이제 배상을 하라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이라서 그건 이제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 두 개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이, 이 부부가 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만 표시를 딱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별개로도 당연히 폭행으로 처벌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는 이제 폭행죄로 약식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저간에 신랑 측 부모와 가족과 신랑 또는 그 신부가 무슨 어떤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부부가 새로운 앞날을 나가겠다는 결혼식장에서 그런 행동, 과연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었을까요?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제목 볼까요? 많을수록 행복해요. 이거 뭐 알쏭달쏭한 제목이 뭡니까, 최정환 기자님?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앵커님은 네. 뭐가 많을수록 행복하신가요? 하하! 일단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욕 아니에요. 욕 많을수록 행복하다. 뭐 네. 왜냐면 다 대부분들 돈 이런 거 생각하실 테니까 저는 욕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약간 우문 현답을 들은 그런 기분이다라고 네. 있는데요. 혹시 요즘 이런 이야기 아세요? 예전에는 자식 농사가 풍년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하. 요즘은 집이 키즈 카페네?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낳다 보니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넷 이상 정말 연예계에서 애국을 하고 있는 다자녀 스타들을 모아봤는데요. 어허. 첫 번째로 어제부로 5남매의 아빠가 됐다라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오. 전한 코미디언 정성호 씨의 이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야. 정말 축하할 일이죠. 아하. 정성호 씨는 5남매지만 지금 소개할 이분은 무려 6남매의 아빠입니다. 누굴까요? 연예인 대표 다둥이 스타 하면 떠오르는 가수 박지현 씨인데요. 어머! 야, 마지막으로는 이건 네네. 네, 이제 다산의 여왕이 된 트로트를 부르는 4남매 엄마 가수 정미애 씨까지 다둥이 스타 부부들이 사는 방법을 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세 가족 모두. 근데 정성호 씨 하면은 인간 복사기란 말을 등저로 이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석규 씨 목소리 잘 내잖아요. 정성호 씨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제 5째 나왔잖아요. 내가 10명까지 낳는다 했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죄송하고요. 자, 따끈따끈한 소식. 벌써 5째를 낳았답니다.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예, 소속사 측 정성호 부부가 어제 오후 3.45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진짜 건강하네요. 산모와 아이 3.45kg. 모두 와. 건강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 정성호 씨도 기쁜 마음을 한껏 표시했는데요. 우리 집에 온 5번째 천사 너무 좋아서 계속 눈물이 난다. 아유, 세상에. 오늘 하루는 길을 가다 뺨을 맞아도 웃을 것 같다라고 그 마음을 전했고 아내 경말금 씨도 자신의 SNS에 우리의 5째 히어로야 우리의 가족이 된 걸 어머. 환영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세상에.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 둘, 셋도 아닌 5째, 벌써 5째입니다. 정성호 씨가 직접 그 기쁨을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수아입니다. 2번 정수혜입니다. 3번 정수야입니다. 정성호야, 정성호. 셋째 진주입니다. 먹는 것처럼 느껴져. 점심만 먹었잖아, 그 대신. 예, 저희가 뭐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맞아, 맞아. 우린 힘든 게 아니고 아내가 힘든 거지.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애를 낳았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때까지는 이제 4남매의 아빠로서 가족을 정말 자랑스럽게 이제 소개했어요. 앞서 보셨죠? 1번 정수아, 2번 정수애, 3번 정수현, 4번 아까 귀여워서 앙증말 정재범입니다. 근데 이제 5째는 아직은 이제 어제 태어났으니까 이름 안 지은 것 같은데 예. 와 화면만 봐도 복작복작복작합니다 진짜 지금. 아이가 5명이면 시골 초등학교 한 반이거나 전교생 수랑 맞먹는 숫자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지금 첫째가 13살이고 이제 막내가 막 태어났잖아요. 넷째가 9살이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어머. 새끼가 아니고 간식도 먹고요. 어머. 또 누가 먹으면 나도 해가지고 끝도 한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마른 노래 물 들어갈 때랑 내 자식 입에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지만 그래요, 맞아요. 너무 고단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아 보세요 이제 제 아내분이 저렇게 이제 만삭일 때 또 이렇게 이 SNS에 또 올렸나 봐요. 네.
5째를 기다리면서 아마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정성호 씨는 그러면 결혼하면서부터 난 다둥이 아빠가 될 거야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어. 계획이 뭐 많은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어허. 지금까지 낳은 건데 그래서 정성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넷째 낳고 2014년도에 넷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임신했었어요. 2014년도에. 임신했을 당시 말을 되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는 오 축하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휴 넷을 어떻게 키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물론 사랑으로 키우고 아이 보면 너무너무 좋지만 네. 육아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 저는 네.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키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대. 집에 들어가면서 아까 최정화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는 집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쉰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 드디어 어린이집에 도착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성호 씨가 이제 개그맨 출신이라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째 안고 웃는 모습 보셨죠?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네. 울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성호 씨가 그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넷째 가졌다고 했을 때 아우 넷을 어떻게 키워라고 했을 때 아내분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서운한 거예요. 사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는 이 당사자는 아내분인데 아내 앞에서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 근데 이제는 생각 바꿔먹고 5째 길 가다가 얻어맞아도 기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성호 씨 인간 복사기라는 별명처럼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예쁨도 많이 받는다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타는 거 봐. 아, 뭘 그러지? 어슬렁거리는 슬픈 하이에나. 이거 진짜 갈비 맞네. 갈비 맞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전부를 건다. 넌 뭘 걸 것이오? 야, 문 열어라. 읽어보고 지랄하고 잡.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장모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니, 사위가 편해요? 아들이 편해요? 나 물어봤어. 근데 아들이 옆에 있는데 이제 처남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아 당연히 사위가 편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용돈을 줘도 뒤에서 주면서 궁지렁 이런데 근데 사위는 용돈을 줘도 마음껏 써도 되고 뭐 어디다 써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위가 훨씬 편하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편하긴 한데 장모님은 잔소리를 안 하셔. 왜 잔소리 안 하신지 알죠? 백년 손님이니까 잔소리 안 하시죠. 네, 농담입니다. 진짜 사위 사랑은 장모다. 이거 딱 들어봤는 것 같아요, 진짜. 정성호 씨는 저랑 방송도 많이 해봤지만 네. 재능도 탁월하지만 정말 인간성이 좋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이라면 사이 맞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다음이 중요해요. 자식을 5이나 놓으면 이건 고문입니다. 저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냥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그만 놓으라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장모님을 2번 봤을 때 결혼 전에 임신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막 뒷목을 잡으셨대요. 아이고. 근데 장인어른께서는 난 자네한테 90점을 줬는데 아이가 뱃속에 있다니까 100점 주겠네. 와. 그리고 장인어른은 아이가 생긴 걸 되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까지 낳을 때는 장모님이 봐주셨답니다. 네. 3번째 낳으시자마자 장모님이 집을 나가셨다고. 이게 나부터 살아야 정말 되겠네. 현실의 현실. 나부터 네. 살아야 되겠네라고 나가셨는데 네. 넷째 때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난 몰라. 그러고 이제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네. 5째 낳았댔더니 아니지. 농담이지. 설마 아니라고 말이죠. 헛웃음을 짓다가 나 미치겠어로 끝나셨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고단하시겠지만 행복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장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네. 다 지금 사이버 인간이 되셨습니다. 연골들이 안 좋으셔서요. 네. 수술들도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네. 나라에는 애국하신 거고 네. 정말 좋아서 나오셨지만 장모님이나 맞아요. 어머님한테 효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양가 부모님한테만 전적으로 또 육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정성호 씨도 바쁘지만 스케줄 바쁘겠지만 정말 육아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다음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앞서 잠깐 보셨지만 정성호 씨네 가족보다 한 명 더 많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애부터. 제일 큰 애 우리 비찬이, 그리고 우리 둘째 박강찬, 우리 셋째 박의찬, 우리 넷째 박향이에요. 자, 우리 다섯째 박술. 이거 입 맨날 입. 그리고 우리 여섯째 박담. 이쪽은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서실 분위기로 세 군데를 나눠서 큰 아이들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남자애들 셋이서 쭉 앉아서 서로 방해받지 않게 공부를 하는 자리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좀 극대화된 상황을 원해서 이 홈스쿨을 택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화목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할아버지랑 손주가 함께 게임을 하는. 예. 지금 현재 할아버지하고 손주 큰아들하고 거의 정확히 이제 맞수예요. 저는 좀 사실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제 결혼 이후만 해도 한 30번 다녔고요. 결혼 이전에도 한 30번 다녔고, 그래서 제 평생에 한 60번 정도로 이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에 대한 어떤 갈망이 많았어요. 집 한 이사를 합쳐서 60번 다녔는데 지금 집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장 의장님 진짜 퀴즈 카페 아니에요? 무슨 당구대가 있고 그래요? 퀴즈 카페 간 거예요 지금? 네, 이 집 영상을 보시고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박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실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TV가 보통 이 거실의 중앙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TV를 과감하게 치우고 TV 대신에 책장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요, 이 안방 침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함께 잘 수 있도록 침대들을 쭉 이어놨어요. 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당구대가 있는데 대박 사건이네, 박지연 당구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구대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과 할아버지 이 3대가 할 수 있는 가족 스포츠다라고 어머. 설명을 하고요. 네. 거의 매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큰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해놔서 이 공부 공간을 거실 안에 또 따로 만들어놨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느 다둥이 집과는 다르게 일단 키즈 카페 느낌 나게 당구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홈스쿨링? 아니 이 말은 김진희 변호사님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제 박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7살쯤 때부터 이제 부모와의 기억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부모하고의 기억을 좀 최대한 많이 만들고자 이렇게 홈스쿨링을 택했다고 진짜 합니다. 사실 게 많긴 많네요 진짜. 그래서 아무래도 네. 뭐 이렇게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게 뭐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박지연 씨는 우리가 선생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표를 짜는 거라든가 아니면 예의를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을 하지만 아하.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나 학원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연 씨 아내 역시도 남편이 아이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것들도 모두 남편이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아내와 이제 남편의 그 자식 사랑을 밝혔습니다. 아니 물론 홈스쿨링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박지연 씨와 아내분이 뭐 수학, 영어 다 가르친다 그런 걸 생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이제 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러면 저 집에는 방학 개념은 없겠네요, 최지봉 교수님? 근데 다행히 방학이 있습니다. 있어요? 임시 특별 방학 기간이 어머. 있어요. 그래서 선물처럼 아이들한테 임시 방학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지만 학교처럼 어느 정도 시간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9시에 수업 시작해서 6시 끝내고 이게 정규화되지 않으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마 박지연 씨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본인이 2018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요. 그럼 아마 수업 시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 그리고 방학까지 정해진 것 같고 수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지, 그다음에 동영상,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체육 수업은 당구 수업. 예컨대 놀이터 가서 놀기. 와. 또는 음악 수업은 집 안에 노래방이 있대요. 거기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 음악 수업을 하고
그래서 아마 박지현 씨가 나름대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한 것 같고 6명을 잘 이렇게 스케줄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수업 시간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얘기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렇게 딴 나라, 딴 세상 얘기 같기도 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박지현 씨가 다둥이들과 사랑하는 다둥이들과 함께 부른 특별한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지킬게 6 천사들 세상 최고의 행운이야 You are my love 우리 가자. 중간중간 안녕냥냥 옹알옹알 되는 진짜 아이들 소리도 들어가니까 진짜 노래 제목 잘 지었네. 패밀리송. 박성배 변호사님. 박지현 씨가 지난 2019년에 가족들의 행복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 You Are My Life를 발매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인데 이 노래는 사실 박지현 씨의 8명의 가족 외에도 박지현 씨 부모님까지 모두 다 참여해 완성한 그래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박지현 씨에 따르면 부모님이 이 노래를 하루에 100번은 듣는답니다. 세상에. 이 막내 옹알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되고 있고 하루 종일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위대한 경험을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육아의 달인입니다. 정말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이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있어요. 근데 6남매에게 아빠로서 또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너 하나였다 근데 널 보내야겠지만 나는 너였다 못 견디긴 너무 그립겠지만 네가 없는 세상에 무너져도 또 하루를 살아가 내 모든 순간들은 다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왔단 말에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시청자분들께서는 박지현 씨가 6남매 다둥이 아빠 이건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근데 이러실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직업이 다둥이 아빠가 직업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실까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박지현 씨 2004년도에 그룹 VOS로 데뷔를 한 18년 차 가수인데요. 아주 프로죠. 방금 노래를 들으셨지만 보고 싶은 날엔 그리고 뭐 눈을 보고 말해요 등 다수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는 다둥이 아빠 육아의 달인 6달로서도 이 방송에 얼굴을 워낙 많이 비춰서 아빠로 유명한 사람이구나라고 요즘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박지현 씨가 최근에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6남매에게 아빠의 이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바람처럼 지난달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아하. 나는 너였다라는 신곡을 발매해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역시나 본업을 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모습이 바로 아이들한 6남매한테 멋진 아빠로 기억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지현 씨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김진휘 변호사님. 네, 안타깝게도 박지현 씨는 지난 7월에 얼굴이 마비되는 구안화사 투병 소식을 알린 사실이 어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씨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병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와 큰 아이들이 고생을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투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상이 축복이었던 거를 느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투병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그럼 노래하는 거는 괜찮을까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노래를 하는 것 자체에는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굉장히 이제 소중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투병 중에서도 이제 육아를 이어가고 있고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또 이제 투병 생활을 이겨나가고 있고 지금은 호전 중이어서 계속해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또한 가족 사랑으로 극복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둥이 아빠만 있냐 이 세상에는 다둥이 엄마도 있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이 꺾어 불던 아이는 어디 가고 정산에 트로트 여자 가수 중에는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행사의 여왕, 음반의 여왕, 히트곡 여왕도 있지만 정미애 씨 하면 어떤 여왕입니까? 다산의 여왕. 다산의 여왕. 총 아이가 4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요? 선남 1여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첫째 아이가 15살이고요. 둘째 아이가 7살, 셋째 아이가 5살, 넷째 아이가 3살.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많으면 매일 세탁기 2대를 돌린다. 아이고 세상 그러니까 빨래가 매일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달걀 양이 14개에서 15개. 대박 사건. 6명의 이제 식구가 먹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그 육아하는 일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정미애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사랑이라는 큰 힘이 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앞서도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최정화 기자님, 정미애 씨도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난 다둥이 엄마가 될 거야 그랬을까요?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미애 씨가요, 이렇게 참 재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분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출산계의 진종호다. 원샷 원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미애 씨의 남편 조성환 씨 역시도 굉장히 재치가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대박.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둥이 가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이제 부부가 다 재치가 있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니까 그나마 너무 이제 즐거운데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가수잖아요 정미애 씨가. 이제 물론 육아도 정말 이 축복이니까 중요한데 본업 가수 무대에 향한 열정만큼 또 쉽게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재능이 탁월한 가수입니다. 가창력도 아까 노래 잘하더라고요, 들어봤지만 진짜네. 탁월한데 아마 대중들이 정미애란 가수를 각인한 거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프로그램에 네네네.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가 출산 2달 만에 참석한 어머 거예요. 그래요? 노래는 정말 잘해 좀 통통한데 아 이 말 하고 있네. 지금 2달 만에 했어요. 이렇게 이짤 하고 있네요. 네네. 2달 만에 통통한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근데 넷째를 임신했을 때도 배가 부른 채로 아하. 지역 행사에도 다니고 다 했다 그럽니다. 근데 넷째를 가져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소에 노래할 때 별로 힘이 안 들었는데 네. 넷째 낳다 보니까 좀 배에 힘이 빠져서 소리가 좀 약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넷째 출산 2주 만에 MBN에 굉장히 전 재밌게 본 프로그램입니다. 네. 로또 싱어 무대에 올라서 아하. 놀라운 가창력을 보여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었었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도 가창력은 변함이 없어서 제가 팬심을 밝혀드립니다. 어허, 그러네요. 네. 만삭 때도 또 출산 2주 후에도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폭발적인 성량을 뽐냈던 정미애 씨.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봄연가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손으로 나를 잠들게 와, 대박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둥이네 게임 통하나 봅니다. 앞서 정미애 씨 모델 흐뭇하게 보고 있던 정승호 씨 또 잠깐 잡혔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대목에 궁금한 거 혹시 5째 계획은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정미애 씨가 넷째 임신 당시에 팬들도 가족들도 주위 분들도 모두 다 우려를 했대요. 이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었는데 넷째를 낳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어머. 우려였다고 하는데 네. 최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누군가가 5째 계획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팬들이 먼저 나서서 어허. 5째를 낳으면 팬 카페를 탈퇴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랍니다. 그 정도로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미애 씨의 남편도 가족 계획은 정말 끝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팬심이 무서우니까 팬심을 위할지 한번 보겠는데, 근데 김준희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정미애 씨 최근 좀 방송에서 보기 뜸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근황이. 그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한번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허. 그 정미애 씨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예기치 못한 큰 수술이 있어서 치료 중이다라고 하면서 활동을 잠깐 중단한 적이 그래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NS를 통해서 뭐 불안이나 두려움이 짙어진다라던가 이렇게 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아이고. 했는데 자라나는 자녀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행히도 이제 지난 10월 말에 건강 악화로 미뤄놨던 콘서트를 또 재개했다고 하고요. 어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무대를 나선다던가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육아 힘듭니다. 남의 집 사정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둥이들은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축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예쁘게 가정 꾸려 나가시길 새 가정 모두요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자십니다.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다. 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주행 중에 차가 갑자기 멈춰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찔할까요? 그것도 이 장소에서 말입니다. 최영하 기자님. 네, 지난달 서울의 한 터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실까요? 터널 안에서 차들이 줄지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널 안에서 멈춰선 차량 한 대, 운전자는 내려서 그 옆에 서 있기까지 한 모습인데요. 비상등 깜빡깜빡하네요, 진짜네. 네, 급히 차선을 변경을 하다 보니 위험한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아이고.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 네. 해당 차량으로 접근을 해보는데요. 운전자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차가 멈춰선 채 더 이상 이 터널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 교통 정체도 문제지만 2차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터널 안에서는 자칫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차가 갑자기 터널 안에서 멈춘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고는 지난 11월 30일 19시경 서울 남산 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행하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터널 내에서 멈춰섰는데 처음 신고할 때는 고장인 줄 알았지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름이 뚝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물론 저 운전자만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평소에 잘 챙기다가도 이 주유등에 빨간불 켜져서 위험신호 보내는 걸 깜빡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름 부족으로 차가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김진희 변호사님,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는 잘 했는데 기름 부족이면 경찰이 왔다도 뭘 해줄 수 있어요?
경찰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찰이 다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어머. 이제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대박,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해서 네. 직접 차량을 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차를 밀면서 길고 어머, 어머.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차를 밀고 가니까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도 서행을 하면서 안전을 이제 지키는 모습이죠. 어머.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밀어서 결국 이렇게 터널 끝까지 차를 밀어서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웃어서 죄송하고요. 왜 갑작스레 저 영상을 보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만 저 때 사실 얼마나 긴박했을까. 왜냐하면 최두명 교수님 네. 밀면서 이동시키지만 바로 30cm, 40cm 옆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저게 SUV 차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는 데 상당히 무거워요, 사실은 아하. 차가 크면 클수록 무거운데 경찰관들이 저걸 뒤에서 한 10분 정도를 밀었대요. 어머. 수백 미터를 민 건데 보세요. 터널 버스 중간에서- 지나가. 아이고, 버스 지나갑니다. 네, 네. 버스 지나가고요. 저 끝에까지 가는데 다행인 건 뒤에 순찰자가 있어서 어허. 안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담보가 돼요. 천만 왜냐면 다행이네. 뒤에서 오는 차들이 순찰자가 있으니까 일단 긴장을 하잖아요. 울리고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서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터널 밖까지 밀고 왔어요. 어머. 경찰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안전하게 다른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대응, 정말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경찰분들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멈춰섰어요. 터널 안에서요. 근데 남산 1호 터널은 퇴근 시간 때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그 차를 이제 밀어가지고 보험 차량이 오기 그다음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순찰차가 뒤에 따라오고 해가서 밀어가지고 터널 밖으로 이제 이동 조치한 거죠. 꽤나 많이 밀었어요. 한 5분 넘은 것 같은데요. 10분 되겠네, 10분이요. SUV 차량이라 무겁잖아요. 그걸 미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순찰차가 따라오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정말로 긴박한 순간이었지만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끝난 뒤라서 경찰분께서 차분하게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통화를 해주셨지만 당시에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리고 또 저 영상 보면 저 경찰분의 가족분들은 아이고 정말 큰일 나면 어떻게 할 뻔했어라고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에는요 이런 경찰분들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에 지금도 백방으로 뛰고 계신 경찰분들 계시기에 저희가 참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 충무파출소의 이중희 경위님을 비롯한 우리 경찰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